7월 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상고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논란을 불사하고도 도입을 추진했을 만큼 뜨겁고도 시급한 화두인데요. 오늘 로투데이는 상고제도 관련한 얘기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고심의 1, 2심 재판과 무엇이 다른지, 현재 대법원 상고심 실태가 어떤지, 왜 상고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등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 합의체를 열어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병역을 거부할 정당할 사유가 될 수 있고 대체복무 등 대안 없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무조건 처벌하는 건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 전합 판결입니다. 2004년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이 14년 만에 전원 합의체를 통해 판례를 바꾼 겁니다. 이후 1심과 2심 법원은 대법원의 변경된 판례에 따라 종교적 신념의 진실성 여부를 따져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이는 대법원이 법령 해석과 기준을 마련하는 이른바 법률심 역할을 하고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판결에 기본적으로 기속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1심과 2심을 사실심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다음에 3심을 법률심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요? 그 사실관계에 대한 존부에 대한 확정은 사실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법률심은 법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규의 해석 적용을 잘못 적용한 것을 판단하는 것을 법률심이라고 하고. 실제 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대법원 판결을 보면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등 법령 해석과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책 사법기관이라고 한다고요. 일반 하급심 법원하고 달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의 역할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정책 결정을 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요. 재판에서 국민들한테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제시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만큼 대법원, 특히 전원 합의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문제는 대법원으로 넘어오는 상고심 사건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간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는 2014년 37,652건, 2015년 41,850건, 2016년 43,694건, 2017년 46,412건, 2018년 47,97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법원 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대법관 1명당 1년에 약 4,000건의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산술적으로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대법관 1명이 하루 10건 이상씩은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법원 안팎에선 대법관은 임명되는 날 딱 하루만 좋고 나머지는 생고생의 연속이라는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개수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사건이 제대로 된 충실된 심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불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는. 때문에 법령 해석과 기준 마련이 대법원 본연의 역할이지만 상고인의 권리 구제를 외면할 수도 없어 다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함께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대법원이 상고인의 개별 권리 구제에도 신경을 쓰는 걸 뭐라 할 순 없지만 문제는 상고심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할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8년 이뤄진 전합 판결은 단 21건, 대법원 전체 판결의 0.04%에 불과합니다. 대법관들은 대법관대로 소부 주심을 맡은 각 개별 재판 처리에 허덕이고 있고 법률 기준을 세울 전원 합의체는 또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결국 재판 청구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그 대법관의 어떤 상고, 그래서 대법관들께서 핸들링하는 그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된다. 법률방송은 이런 딜레마에 처한 상고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해 법원 행정처와 함께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대법원 법원 행정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 1월 발족돼 활동 중인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쟁점 및 개선 방안 등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앞서 2018년 기준 대법원 상고 사건이 4만 8천 건 가까이 돼서 대법관 한 명이 1년 365일 일해도 산술적으로 하루 평균 10건 이상씩을 처리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황당한 현실 전해드렸는데요.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세미나에선 어떤 의견과 대안들이 나왔을까요?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넘어오는 사건은 많고 대법관 수는 13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해법을 위한 산수는 간단합니다. 대법원이 처리해야 하는 상고심 사건을 줄이거나 대법관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더 많은 법관들이 상고심을 처리하게 하는 겁니다. 일단 상고 사건 숫자를 줄일 방법은 상고 허가제가 있습니다. 상고 허가제는 대법원이 원심 판결 기록과 상고 이유서를 토대로 상고 허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고심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법률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와 조금 다른 거는 상고 사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뿐만이 아니라 독일, 프랑스, 일본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그 상고 제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대법관 수가 많은 적은 국가, 예컨대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요 매우 엄격하게 상고를 제한하고 있고 대법관 수가 조금 많은 국가, 예컨대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좀 더 완화된 형태로 상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2.12 쿠데타로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1981년 상고 허가제가 도입됐지만 헌법에 보장된 3번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난 1990년 폐지된 바 있습니다. 세미나에서도 상고 허가제는 우리나라에선 이미 수십 년 전에 실패한 제도로 판명이 난 만큼 상고 허가제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이 시점에 상고제도 개선을 논의하면서 일반 국민들한테 지금보다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더 어려워진다. 라는 명제에 과연 쉽게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는가.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선뜻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 상고심 사건을 줄일 수 없다면 상고심 사건을 다룰 법관을 늘려야 하는데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대법관 수도 조금은 늘려야 된다.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된다. 이게 현재의 대법관 수가 30년 전에 정해진 대법관 수입니다. 1980년, 90년도에. 네. 지금 40년이 됐군요. 지금 대법관 수는. 그게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네. 근데 그때보다 사건 수는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하지만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관을 소수 증원하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이 적체되어 있는 이 상고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없고 또 증원을 다수화 이 대법관 수를 굉장히 많이 늘리게 되면 이게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지출이 되고 이와 관련 대법원에 대법관과 대법관이 아닌 재판하는 법관을 둬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 상고심을 나눠 맡는 대법원 이원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대법원엔 재판연구관이 있어서 경무에 시달리는 대법관들을 위해 사실상 재판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만 직접 재판을 맡진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대법관을 늘리지 않고도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대법관 한 6분 정도 늘리고 네. 그다음에 대법관 아닌 법관,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 한 20명 정도를 두게 되면 지금보다 대략 한 4배 정도의 재판 역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지금 재판 연구관은 그랑 다르게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처럼 실제로 대법관과 함께 실제 재판에 관여하는 재판을 하는 재판부를 구성하는 나아가 꼭 대법원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게 아니라
고등법원에 별도의 상고부를 두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가 5억 원 이하, 형사소송은 징역 3년 이하 이런 식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고심 대부분을 각 고법 상고부에서 맡게 하는 방식입니다. 고등법원 상고부의 판사는 법원장 및 고등법원 판사와 동일하게 10년 이상의 법적 경력자로 그 자격을 제한을 하고 또 고등법원 안에서의 어떤 순환 보직으로 그 자리를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대법관 회의의 동의나 의결을 거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선발을 하게 하며 고법 상고부 도입을 지지하는 쪽에선 국민들의 상고재판 접근성이 좋아지고 단순한 서류 재판이 아닌 상고심에서도 구술 변론이 이뤄질 수 있는 점 등을 장점으로 들었습니다. 또 고법 상고부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해를 갖게 될 경우 사건을 대법원으로 보내 판단을 받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충실한 법률심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게 제도를 만들면 네. 예, 그런 문제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이제 그 고등법원 상고부의 새로운 판결이 충돌하는 문제는 피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례 통일의 필요가 있거나 네. 대법원에 관련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않더라도 사안이 아주 중대하다고 네.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강론에선 차이가 있어도 참가자들 모두 법령 해석의 통일과 기준 제시라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고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상고법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변호사님, 이게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문제랑 엮여서 크게 이슈가 됐었던 얘기죠. 네,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네. 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네. 당시에 대법원에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네. 청와대 로비 활동을 위해서 네. 정교조 법외노조 및 KTX 승무원 해고 네. 그리고 군사정권 시절에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배상 등에 대한 소송을 두고 네. 일종의 재판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이 뭐 추진한 방법이나 수단이 문제여서 그렇지 상고법원 자체는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네. 그 사실관계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 불필요한 사건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를 포함한 수많은 사건들이 네. 현재 대법원에 올라오면서 꼭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네. 상고심에 올라오는 사건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건들에 할당되어야 될 시간이 네. 상대적으로 부족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네. 국가의 최고법원이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네. 그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상고심이 법률심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 개별 사건의 정당성의 당부를 넘어서서 네. 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법률적인 문제를 판단하라는 것인데요. 네. 이런 사안들에 최고법원의 역량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고심의 목적과 네. 본질에 집중한다는 측면에서 상고 사건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네. 상고 사건이 많은 이유가 네. 그 하급심 판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한 것은 아닌지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급심이 보다 더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국민의 신뢰를 쌓아서 상고되는 사건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좀 보고 갈까요? 네, 그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네. 혐의는 그 직권 남용을 포함해서 네. 직무유기, 위계 공무집행방해, 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 누설, 특정범죄 가중 처벌상, 국고 등 손실, 네. 공전자 기록 등 위장 및 행사 등 47개가 됩니다. 네. 박병대, 네. 고영한 전 그 법원 행정처장 등도 비슷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구속된 것은 그 헌정사상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처음입니다. 네. 이게 법원행정처 수석재판연구관 지낸 유해용 변호사나 뭐 현직인 성창호 부장판사 그리고 임성근 부장판사 다 뭐 재판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다 무죄가 났잖아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뭐 재판 결과 전망해 본다면 어떨까요? 네, 그 말씀하신 사건들은 이제 네. 재판 개입 자체에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지만 네. 법리상으로 직권 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라는 취지로 그 전현직 판사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요. 네. 그 양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그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 전망이 뚜렷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어느 정부에서건 네. 그 관례대로 이루어졌던 그 일의 범위 안에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뭐 이유를 한 가지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서 네.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일은 이제 국익을 명분으로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오기는 했는데 네. 이것을 두고 이제 권력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사법 혹은 재판의 결과를 마음대로 주물러 왔다라고 일방적으로 비난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양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고위 법관들이 네. 기소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재판 거래나 재판 개입의 실체가 좀 불분명해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유죄 입증이 쉽지 않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간추린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지휘를 하지 말고 수사팀의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전면 수용했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일주일 만으로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검사 실수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적지 않은 검사 항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사고를 당해 일할 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이는 만 65세로 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육체노동 정년을 만 60세로 보는 견해는 이제는 맞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보육시설 원장에게 300만 원을 받은 시청 담당 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공무원은 돈은 빌린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청주지법은 공무원의 요구에 강압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7월 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